미국의 기준금리가 5.5%까지 상승해 있으니까 이게 특이한 일로 봐요. 네. 과도하게 높다는 얘기들을 해요. 예. 근데 과연 그게 과도한 건가? 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2000년대 이후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때 0.25%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평균적으로 한 2%대에서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적정 이자율이 도대체 몇 %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막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5.5%도 최근 한 20세기 후반 이후로만 보면은 그렇게 과도하게 높지 않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1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차단해내기 위해서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폴 볼커 시대 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사례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도 감안했을 때 지금 5.5%에서 더 내릴 여지가 얼마나 크냐. 이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내릴 수 없을 걸로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가장 중요하게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기준금리 못 내려요. 달러 가치가 바로 그 약세로 돌아서니까.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세가 꺾였을 때는 기준금리 못 내려요. 네. 기준금리를 내리는 순간에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에서 또 기대수익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낮아지면서 미국에서 투자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빠져나가게 돼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오히려 폭락할 수도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네. 미국 주식시장이 최소한도 4만 선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으면 내릴 수 있는데 경상수지는 이미 지난해 크게 개선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4만 선이 무너지고 3만 8천대에 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는 이 3만 8천도 지키기 어렵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못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 의견 굉장히 소중하게 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한 두 가지 또 역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의문을 드리기 전에 당분간은 금리 내릴 수 없다. 기준금리 인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분간은 대략 언제까지를 상정하면 좋을까요? 24년 연내예요? 아니면 25년까지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특정할 제가 수는 봤을 없지만. 때는 다우지수가 예. 다시 4만을 넘어가면 내릴 수 있어요. 네. 4만 내려가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아니, 알겠습니다.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4만을 넘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올해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자꾸 많아지네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우리 한국은행법 1조 1항에도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게 1조 1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의 설립 이유가 물가 안정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기구다라고까지 저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인데, 근데 이제 최용식 소장님의 말씀은 주가 안정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일단 첫 번째 이견이고요. 첫 번째 이견.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은 물가 안정 수준에 부합할 때인 것이지 주가가 높냐 낮냐를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 인하하지는 않는다. 물론 금리 인상 인하에 따른 결과물이 주가인 것이지 주가를 파월 연준 의장이 주가를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 인하를 결정하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미국 경제가 뭐 우당탕탕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미국 경제가 우당탕탕 할 것이다, 하드랜딩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논리의 근거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흔들거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도 그 근거에 따르면 하드랜딩 오지도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제를 하신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또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께서 미국 경제가 우당탕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금리 인하할 때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우당탕탕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견지하고도 좀 미스매칭이 있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고요. 세 번째는 너무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아니요. 반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이런 오해가 있으시면 더군다나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런 제 논리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의견과 버팅이 일어나면 공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질문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소장님께서 지금은 이제 연배가 이제 하얀 머리시지만 20대 때는 이렇게 뛰실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셨죠? 100m 몇 초에 주파하셨습니까? 제가 좀 달리기 잘합니다. 12초 3에서 5 정도. 그럼 12초대로 주파를 하셨었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도 12초가 가능하세요? 지금은 예를 들어 한 15초라고 해볼까요? 그럼 20초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젊으셨을 땐 12초였고요. 지금은 20초인 거예요. 근데 12초로 주파할 때는 잠재적으로 20대 때는 최영식 소장님이 한번 달리면 그래도 빠르면 12초, 늦으면 13초 안에 100m를 주파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빠르면 예를 들어서 17초, 늦어지면 20초, 21초로 지금은 그 달리기의 어떤 속도나 기대치, 목표치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경제도 한때 폴 볼커 시대 때 21.5%까지 올랐고 지금 5.5%니까 굉장히 낮은 금리야라고 하시지만 그때의 미국 경제에서 그 금리와 그 물가와 그 성장세가 지금 미국 경제에서의 물가와 성장세와 금리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도 지금은 2%지만 한때 3.5%였고 그 더 전에는 4%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흥국들이 고물가, 고성장, 고금리 체제고 선진국들이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체제이니만큼 그 나라 경제를 그냥 숫자만 비교해서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 경제도 그때랑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미국 경제의 경우에 지금 미국의 성장률,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5.5% 금리는 미국 경제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금리다. 높은 금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질문을 안 드리면 제가 질문을 까먹을까 봐 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 경제학계에서 한동안 그 주식시장과 경기 변동의 상관관계를 좀 열심히 연구한 데 있었어요. 논문도 여러 편 발표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을 2006년까지인가요? 1980년대 후반부터서 장기간 연준 의장을 하고 있을 때 주식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변동폭이 비교적 작았고 또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경제도 안정적인 성장을 했었어요. 이제 그 영향으로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주식시장과 경기 변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나 연준의 경제정책을 보면은 경제정책 펼칠 때 주식시장 안정, 그리고 경기 변동 안정을 같이 봐요. 어느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 경제를 볼 때 주식시장과 또 경기 변동, 특히 성장률 변동치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주식시장이 그만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 예. 이제 이게 첫 번째 제 답변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주가를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한다. 아니, 금리 결정에 따른 영향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시장 동향을 보고 통화 정책, 네. 특히 이제 경기를 기준금리 판단한다는 정책을 집행을 해요. 네. 이때가 언제입니까? 한때 미국의 주가 지수가 하루에 20% 이상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 그린스팬 연준 의장할 때 네. 1989년인가 8년인가 이때쯤 될 거예요. 80년대 후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 연준 의장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즉각 IMF 미국 연준에 복귀를 해서 주식시장 개장 직전에 아주 짤막한 이런 멘트를 해요. 네. 미국 연준은 중앙은행으로서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통화 공급을 할 책무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네. 하루에 20% 이상 떨어져서 주식시장이 거의 붕괴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걸 다시 살려내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너무 과거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 기간 동안 옐렌 의장이었던 기간 동안을 통틀어서 근래 약 1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한마디 표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기억에 전혀 없는데 어쨌든 그 말씀도 뭐 전혀 무방한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경기를 반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일단 요약을 하고요. 두 번째 그 질문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금리 인하가 있어야 미국 경기가 흔들린다고 했는데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하셔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인상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지경이라니까요. 예. 인하하게 되면 금리가 즉각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지금 어렵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냐? 예. 이것도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 상태로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게 되면 장차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져요. 지금 한 1%포인트 이상 지금 시장금리가 낮아요. 기준금리보다. 거기다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은데 이것도 1%포인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금리 올라가죠. 장기금리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MBS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과 관련된 파생 금융상품들 있잖아요. 네. 이건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20배잖아요. 네. 옵션을 이용하면 100배까지 키울 수 있어요. 네. 시장금리 인상되는 만큼 네. 또 장기금리 인상되는 만큼의 20배 이상의 파생금융상품 가격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들 상당수는 어쩌면 대부분은 경수가 악화되고 그중에서 상당수의 은행들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다. 네. 그러면 뱅크런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좋습니다. 전 금융 시스템 전체로 금리가 전염되면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네. 진행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에 올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꼼꼼히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금융위기 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융위기 온다라는 그 전제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경우 다 와요. 금리 인하 안 해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안 해도 금리 오고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를 현상으로 유지를 해도 이건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조만간 금리가 터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그래서 난처한 지경이라는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난처한 입장이라는 것은 지금 금리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바로 물가가 너무 높아서죠. 예.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 초반대에 물가 상승률을 만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뷰가 24년 3분기 끝자락 9월 정도 뭐 이렇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로선 보고 있는데,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면 물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죠.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이 금리 인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금융위기가 온다. 네. 근데 그 금융위기가 온다고 말씀하신 그 논리가 금리 인하 하면서 시작된다고 했던 건데, 금리 인하 안 하는데 어떻게 금융위기가 오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해결이 안 됐으니까. 마지막 질문 지금 제가 답변 안 해서 그 5.5% 금리 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높아도 경제가 감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성장률이 높을 때는 그 감당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낮은 물가 상승률인데,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물가 상승률인데 이 경제가 못 견뎌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때. 성장하지 못할 때. 그래서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실질 성장률보다 한 1% 정도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낮은 게 바람직해요. 경상 성장률보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 낮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경제 3% 성장한다. 그러면 1% 물가 상승률 괜찮다. 2%대 물가 상승률이 이게 지속 가능해요. 예. 한 1% 낮은 경우에는. 예. 근데 이제 성장도 높아지면, 실질 성장도 높아지면 이게 감당이 어려워져요. 네. 근데 경상 성장률에 비해서는 2%.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해 그 경상 성장률이 3%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6% 돼요. 네. 지난해 성장률이 3.1%였으니까 실질 성장률이. 네. 그러면 경상 성장률은 6%가 넘어가요. 네. 그거보다 2% 낮은 4%도 견딜만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은 더 낮춘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경상수 적자가 커지니까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다른 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야 돼요. 그걸 이룩해내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3.8%에서 3.0%가 줄었어요. 네.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앞으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붕괴가 오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기준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최근 과거에 비해서 높은 것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래저래 지금 미국 경제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미국보다 나은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성장률이 미국에 반토막이 안 돼요. 미국 3.1 할 때 우리 1.4 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장차 닥칠지도 모를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데에는 이게 또 바람직한 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 미리미리 대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4%가 낮아진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 우리 주가 지수가 지금 뭐 2,700에서 뭐 2,600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에 비해서는 이제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이거든요. 더 붕괴될 것이 없을 것처럼 낮아져 있어요. 네. 이게 나중에 미국 주식시장 붕괴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오히려 타격을 적게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듯이 성장률 지난해 낮았던 게 오히려 더 나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1시간 훌쩍 넘겨서 지금 1시간 한 10분 동안 우리 소장님하고 정말 토론을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우리 PD님이 준비해 주신 질문지가 있는데 질문지는 2개밖에 못 커버했고요. 계속 답변에 대한 제 의견과 반문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관점에서의 경제를 바라보는 뷰, 이런 것을 저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 독자분들께서도
정말 미국 경제 금융위기가 온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올 것인가를 좀 가늠하시는데 또 하나의 또 다른 경로로서 경제 병리학적인 접근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그 소감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이 토론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토론자로서 오늘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정말 신선해요. 그렇습니까? 이런 예. 토론을 제가 별로 안 해봤거든요. 네. 예, 뭐 TV에서 가끔 토론하는데 예. 전혀 접합점이 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똑같은 얘기를 비슷비슷하게 하는 건 좀 봤는데 네. 오늘처럼 이제 서로 뭔가 접근해 가려는 노력도 좀 네. 있었고 이런 게 이제 아주 신선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토론 문화가 좀 정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싶어요. 네. 몽골 제국이 당시에 인구가 280만이었어요. 네. 근데 3억 명 가까운 인구를 지배를 했잖아요. 아시아 대륙 거의 전부에다 유럽 대륙 일부 심지어는 모스크바까지 지배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문화예요. 토론을 통해서 건설적인 견해가 정책에 반영이 됐던 게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 행정 시스템이 몽골은 일방 통행식이 아니었어요. 명령식이 아니었어요. 밑에서 의견이 올라가서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그 몽골 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지적한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이 몽골에 그런 아주 강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런 프로가 좀 더 커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고요. 또 그런 토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